안녕하세요. 경제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일이고요. 오늘의 한번 경제 뉴스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좀 보합선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성을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세, 기관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기존에 며칠 동안 계속 우상향하던 반도체나 현대차, 다양한 이제 주도주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반대로 좀 다른 주식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주식 중에서 많은 주식이 상승을 했으나 전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진, 결국에는 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은 좀 떨어지고 좀 약세였던 주식들은 오른 그런 경향성을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가 또 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여파들도 없지 않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의 초유의 관심사죠. 이제 다보스에서 나오는 이제 WEF 세계 경제 포럼이 개막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발언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21시 10시 정도에 저녁 10시 정도에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포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다보스를 방문해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이거는 현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냐가 되게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란드와 맞물려서 이 유럽에서 또 하는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완화해 나갈지 혹은 또 강경하게 대응할지 이 트럼프의 방향성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WEF에서는 뭐 단순히 국가 원수들만 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또 젠슨왕 CEO나 글로벌 기업들의 CEO가 또 방문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 발언이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그린란드에 관련해서 미국 내부의 공화당이나 미국 내부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서양 동맹이 균열이 깊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이런 폭주의 같은 당 공화당도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서로의 갈등이 굉장히 웃기다, 약간 이런 반응인데요. 러시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라고 칭했던 나토 사무총장의 과거 발언을 가져와 아빠를 건드리지 말라는 조롱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완전 공화당 쪽은 아니고 공화당 내 중도 성향인 상원의원 분이 이제 자신의 SNS에 그린란드의 훈련 목적으로 소규모 군대를 보낸 것은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들의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것은 미국과 미국의 재계 그리고 미국의 동맹에 나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같은 당 내부에서도 뭔가 분란이 일어날 만한, 즉 조금 이제 너무 강경한 대응이다 혹은 너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미국과 좀 반대되는 러시아나 중국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이러한 갈등에 환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중도를 지향하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나 연계가 많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세 협박이나 어떤 이제 강경한 대응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요번에 21일 날 이 트럼프의 발언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세계 경제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럼프의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19일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린란드 필요하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훌륭하지만 그린란드에 관심이 없지 않냐." 약간 이런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풋볼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관람한 이후에 전용기에 전에 기자들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는 이미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존재하는 건 내 덕분이다."라는 이제 좀
자아도취적인 어떤 발언 또한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21일 날 트럼프의 어떤 그린란드 관련 발언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우리나라 관련 이슈인데요. 선거 이제 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선 이전에 좀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국세 100조를 지방 이전할 것이다."라는 뭐 약간 예측 아니면은 뭐 약간 목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이제 지방 예산에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방 또한 정부의 중앙 재정에 이 되게 얽매게 되고 정부 또한 중앙 정부 또한 이 지방에 교부세를 교부하느라 중앙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 음 네, 여기서 이제 이 위험성을 쪼끔 다뤄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 10 월에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이제 일본의 정부에서 공공사업비를 10% 삭감한 이후 이렇게 줄이자 결국에는 지방이 자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됐다.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방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준 다음에 나중에 이걸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방이 이거에 너무 얽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비판 혹은 좀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 또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다른 방법도 또한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또한 결국에는 이걸 인상하게 된다면 국세 중에서 부가세 수입 예상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 정부의 뭔가 예산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지방 교부세 증가나 이런 예산 증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진정한 진심으로 지방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맞냐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환율 관련한 좀 네, 좀 딥하게 다룬 내용이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어 이제 환율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통화량 때문이다. 원인이 통화량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언급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지니지는 않고 있다."라는 지금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조금 "감정이 격화되었다."라는 격해진 그런 상태를 이제 서두에 담고 있는데요. 어 계속해서 이제 이 정부와 한은이 어떤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이 환율을 망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까?"라는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 환율하고 연계를 하려면 M2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2에 들어가는 지표는 현금성 자산의 MMF 그리고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CD, RP 네 등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M2가 증가한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어 이제 하느니 M2에서 이제 M2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ETF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증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 M2로 분류를 하고 이걸 제외한 신 M2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구 M2 전월 대비 평균 잔액 증가율은 8.4% 인데 신 M2 같은 경우에는 4.8%로 거의 4%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보시면은 요 23 년에서 25 년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요게 이제 수익 증권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수익 증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화량 증가라고 보기에 쪼금 어렵다."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전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구 M2나 신 M2 모두
과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높진 않다. 2020년 이제 양적 완화 당시에 M2 증가율이 11%였는데 지금은 네, 구 M2 같은 경우에 8.6, 신 M2는 4.9로 사실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게 그것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GDP 대비 M2 비율 또한 그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높아진 거는 맞긴 합니다. 예전에 비교해서는 높지 않다라는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적 완화 당시보다는 높지 않다. 그래서 민생지원금 때문이냐 이게 근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ETF를 요즘에 투자를 또 하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포모 현상이라서 ETF는 뭐 약간 예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수익증권이 M2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래는 M2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등을 ETF로 돌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그 M2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금들이 M2에 포함되게 되는 거여서 사실 이 민생 지원 소비 쿠폰 또한 물론 통화량 증가에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그 그냥 증권에서 이 ETF로 넘어온 자금이 큰 영향력을 지녔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밀었고요. 그다음에 한은의 과도한 RP 매입. 그러니까 RP라는 거는 이제 한은이 그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권을 사들이면서 공급한 이후에 좀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하면은 다시 이제 매도를 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의 이제 거래를 말하는데 근데 이것 또한 M2의 이거 뭐지? 유동성 시장이 너무 많은 자금이 풀린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시 이걸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에는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보다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액 증가가 이 달러의 소유를 너무 증가시켜 가지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증가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는데요. 저는 조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통화가 많이 풀린 것 또한 맞고요. 근데 뒤에 여기 뉴스 있지만 네. 투자액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환율이 증가를 하면은 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는 경향성이 달러 투자래.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성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향성을 좀 위배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너무 증가한 그런 상태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한번 보겠는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미국 주식 보관액이 2주 동안 10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재밌는 내용은 이제 서학개미가 좀 선호하고 있는 상품이 이제 고위험 고배율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2배의 레버리지가 이제 가장 크나 금융당국이 이제 한 종목이나 지수 수익률을 수배 추종하는 상품을 국내 증시에 도입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될지 좀 궁금한 지점이고요. 요것 때문에 좀 이 뉴스를 가져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취업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눈높이가 높아서 쉰다."라고 하는데 이 한은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 "다른 이유 때문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희망 기업 유형에서 중소기업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선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걱정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즘 음 취업 시장 자체가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을 상태일 확률이 평균 4% 정도 4% 포인트 상승한다고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분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정책 방향성을.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쪼금 이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버스 노조가 있었죠. 네, 이 노동계에서 이제 버스 노조 또한 65세 네, 단기적 연장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65세,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이 수익, 월급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향성도 강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청년층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해 10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부산시의 경우 임금 삭감이나 정년 연장을 위한 별도 심사가 없는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인데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청년층이 더욱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MZ가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것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 그 60세에 가까운 사람들도 결국에는 살 기간이 거의 30년이 넘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더 살기 위해서는 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돈을 더 많이 벌어놔야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청년층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또 이제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의 또 불만도 이해가 된다. 저도 이제 청년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비판할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그 임금 피크제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그걸 넘어서면은 임금을 어느 정도 어 이상으로 잡아 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지나갈수록 하락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다음은 이제 IMF가 발표한 한국 올해 성장률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AI 투자 확대와 다른 반도체 경기 회복이 상향 전망의 주요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요번 연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네,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좋은 전망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의 이제 통계국에서 발표를 이제 어제 했는데 그거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되살아날 김이 없는 중국 소비, 지난달 소비 판매 최저 치뚝.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근데 그것은 전달인 작년 11월 1.3%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한 22년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수요가 너무 적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국내 총생산의 경우에는 5% 성장했고 이거는 목표와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올해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세가 좀 약해진 것도 있고 고정자산 수치가 중국 경제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이 깊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좀 시장이 안 좋으면은 부동산 같은 이제 고정자산이라 그러죠. 그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주식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죠. 이제 반대죠, 반대.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를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이 좀 적어지는 그런 상태여 가지고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가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69% 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네, 오픈 AI가 새로운 기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서 이거에 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
그 기기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예측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네. 그래서 무선 이어폰과 같은 귀에 착용하는 이어 네 플러그 같은 그런 것들, 에어팟 같은 것들, 이어 플러그라고 하나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측은 AI 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금 이제 '웨어러블 느낌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업계 예측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기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기기가 어떻게 될지도 이제 앞으로의 뭔가 웨어러블 그리고 AI 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상법 개정 관련 뉴스입니다. 상법 개정에 어떤 이제 주식이 좀 이점을 가질 것인가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어 상법 개정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높은 종목 그리고 자사주가 많은 종목 그리고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BR을 기준으로 여기선 삼았는데 뭐 다양한 기준을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은 주식은 롯데지주라고 합니다. 근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1일 이제 3차 산업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약에 되게 된다면 이제 좀 밸류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좀 기대된다?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은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으로 시작된 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떻게 21일 날 봉합이 될지 혹은 더 격해질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 변화, 특히 금융 정책적 변화가 또 관심이 돼 가는 부분이지 않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